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금리 시대 투자 전략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천재 파월이고요. 관심사는 금융경제 관련 데이터 분석이고, 그다음 자산 배분, 그리고 트레이딩, 투자 전략 백테스팅 하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금리 시대 투자 전략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투자 전략이나 어떤 수익을 내는 방법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저희가 고금리 시대인데 고금리 시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금리 시대란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를 가리키는 거고요.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높여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되게 친밀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죠. 네, 한 분은 이제 제롬 파월, 네, 파월이고요. 그 페드 의장이시죠. 페드 의장이신 제롬 파월이시고 제롬 파월 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저희 이제 한년의 총재님 이창용 총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창용 총재님께서 이제 하는 금통위에서 이렇게 금통위원들이랑 같이 여기서 의사봉 몇 번 땅땅땅 이제 휘두르시면은 금리가 결정되는 어떤 그런 장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잠시 이거 좀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8년도에는 한 금리가 2%에서 3%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이제 파월이 제로 금리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0% 금리로 확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0% 금리로 제로 금리대로 내려왔고요. 이 제로 금리가 쭉 한동안 지속되다가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21년도 중반부터 죄송합니다. 한국이부터 올렸죠. 한국이 이제 왜냐면은 미국보다 금리가 한 1, 2% 정도 차이가 나야지 외국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그 자본이 들어오니까 한국이부터 쭉 올렸습니다. 쭉 올리다가 이제 22년도 초부터 미국이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해요. 뭐 울트라 스텝이다, 뭐 빅 스텝이라면서 막 올려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5.25에서 5.50%입니다. 어제 FOMC 했는데 파월이 금리를 안 내렸습니다. 3월 달에도 금리를 내리겠다. 잘 모르겠다. 그 데이터를 보고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난리가 났죠. 보통 미국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이게 형성돼야 되는데 미국이 아직도 금리를 안 내리고 있고 저희 나라 부동산 PF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높아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금리가 상대적으로 2%나 0%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왔어요. 요 정도는 저희 그 2008년 리만 사태 때 글로벌 금융 위기 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이런 날들이 고금리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변화가 있었죠. 고금리 시대 특징은 이제 투자 환경이 변화되고 대출 비용이 상승하고 통화 가치가 또 상승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 환경의 변화를 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주 같은 것들이죠. 이제 기술주 같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술주인데 주가가 거의 16만 9천 원, 17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4분의 1 토막 정도 대략적으로 났습니다. 네, 카카오가 기술주 같은 애들이 이제 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고금리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랑 좀 다르게 미국은 좀 예외입니다. 고금리 때 기술주가 좀 많이 약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비용이 상승을 하죠. 왜냐면은 은행이 이제 한은에서 이제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이나 미국에 있는 은행도 이제 대출 금리를 점점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거의 근접했어요. 2004년이고 2007년도 때 글로벌 금융위 부동산이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가 왔는데 지금이 7.16%입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론의 미국 평균 금리가 2022년 10월달 기준 7.16%를 찍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대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사람들이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열심히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거여서 이제 뭐 청약을 놓고 그랬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근데 그때의 저금리 때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입주를 하는데 그때 금리가 7.16 대략적으로 인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3배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죠. 그리고 경기 둔화 가능성. 이거는 이제 연체 대출 잔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22년도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네, 금감원 자료입니다. 22년도 1분기 말에 인터넷 은행 그 카뱅이나 뭐 K뱅크 이런데 거기에 이제 연체 대출 잔액이 1000억 정도, 1050억 정도였는데 4분기 말 되니까 2915억이 됐습니다. 3배가 거의 3배가 뛰었죠. 거의 대략적으로 3배가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돈을 잘 못 벌고 어떤 그런 돈을 잘 못 벌다 보니까 대출은 받아놨는데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연체 대출이 잔액이 되는 거고 잔액이 이제 늘다 보면 연체 대출의 잔액이 늘다 보면 자연스레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자연스레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시대가 되면은 다양한 어떤 그런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주도 힘들고 일반적인 국민들도 힘들고 인터넷 은행의 대출 연체 잔액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인 돈놀이하는 금융업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23년도 11월 2일 기사입니다. 3개월 정도 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된 기사죠. 5대 은행, KB, 신한, 우리, 하나, NH의 고금리의 이자 수익이 36조다. 이렇게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고금리의 이자 수익이 36조를 벌었습니다. 왜 고금리 이자 수익이 36조를 벌었을까라고 보면은 은행의 수익 구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 예대 금리 차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이렇게 가계대출 금리, 신용대출이나 어떤 그런 주택담보대출을 받죠. 그 대출 금리 7% 정도 내는 거고요. 저축성 수신금리 저희가 은행가 몇 퍼센트 주죠? 4% 줍니다. 그러면은 은행은 3%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이 될 수가 있겠죠? 신용대출 이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요거가 은행이 돈 이제 돈을 얻어내는 거고 고객한테 줘야 되는 이자가 예금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근데 예금 이자보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주담대 대출이나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이게 바로 예금 대출 마진이다라고 해서 예대 마진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은행의 제일 기본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은행의 수익 구조이고요. 은행은 지금 그 예대금리차, 예대 마진으로 대략적으로 이자 수익만 36조가 났어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번 게 은행입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죠. 이렇게 예대 마진이 많이 나네? 그럼 고금리의 금융업이 돈을 많이 벌겠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금융기관이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출처는 한국은행에서 가져왔습니다.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KB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음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게 이제 시중은행이고요. 지방은행은 정말 지방에 있는 은행입니다. 저희가 부산에 가면 BNK 부산은행이 있고, 광주에 가면 광주은행이 있고, 전북에 가면 전북은행이 있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행도 있고요. 특수은행, 농협 수협은 특수은행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수출입에 대한 어떤 돈을 빌려주는 수출입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증권회사도 저희가 HTS 같은 걸 쓰는 증권회사가 있죠.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이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게 있습니다. 보험사도 있죠. 교보생명, 동양생명, DB생명 이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금융기관입니다. 증권회사는 사람들이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돈 많이 벌었죠. 저금리 때. 그리고 고금리 때 요즘 살짝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동산 PF 대출을 증권사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방은행, 시중은행, 특수은행도 돈을 많이 버나요? 농협은 벌 것 같네요. 농협도 은근히 예대마진 이런 걸 그 예금 대출 사업을 하니까. 네, 보험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은행, 금융지주 사이에 있는 은행은 확실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금융업이 고금리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라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궁금하시죠?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테스팅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테스팅은 간단히 말하면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 수익이 얼마쯤 날까라고 알아보는 게 백테스팅입니다. 어,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고금리 시대 투자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고금리 시대에 맞춰서 금융업은 이자 대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증권사 가서 대출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자 대잔치라고 말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금융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지? 어떤 금융업을 골라야 되지? 금융기관의 종류는 이런 데가 이렇게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볼까? 네, 금융업에 대해서 한번 골라보자. 그리고 백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로직에 대해서 금융 투자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목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에서 마찬가지로 고금리 시대 수익 나는 게 저희의 투자 목표입니다. 섹터는 금융업이고요. 금융 관련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금융지주회사, 증권회사, 은행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제주은행 빼고요. 네, 금융지주회사, 그다음 증권회사 두 군데를 한번 대표적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종목을 선택해서 그냥 백테스팅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퀄 웨이트 비중으로 할 거고요. 백테스팅 기간은 고금리 기간 동안 보는 거라서 한 2년 정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밸런싱 주기는 뭐 다양하게 5일도 볼 수 있고 10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봤고요.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말 수익이 백테스팅 기간 동안에 수익이 얼마나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백테스팅 프로그램을 제가 구현을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창이 좀 작네요. 창이 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예, 요거는 그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평가 방법을 저희가 직접 고를 거기 때문에 직접 하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네, 금융지주 회사와 증권회사니까 여기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이 보이네요. BNK 금융지주 넣고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쭉 내려가다 뭐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메리츠도 있네요. 메리츠 있고 금융지주사죠. 미래에셋 증권도 증권사 금융업입니다. 그리고 뭐를 넣어볼까요? 삼성증권? 삼성증권 있나? 삼성증권 어딨지? 삼성증권? 삼성증권 넣어보자. 삼성생명 말고 증권화 그랬잖아. 삼성증권. 삼성증권 어딨어? 여기 있다. 그 예전에 그 유인나 씨가 광고하셨던 삼성증권 영원히 영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5개 정도 넣어볼까요? 신한지주 여기 있다. 신한지주도 있네.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해서 금융지주사 3개, 증권사 2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완료를 하고 BNK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지주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테스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기간은 2년, 고금리 기간 동안 한번 봐보기로 했었죠. 리밸런싱은 5일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나왔습니다. 이 분홍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5일마다 리밸런싱을 한 거고요. 이 녹색으로 보이시는 게 저희 벤치마크 코스피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고금리 시대 투자를 했을 때, 이 코스피보다 수익이 높게 나오면은, 잘하고 있는 거죠. 항상 벤치마크보단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 어퍼와 로어는 무엇이냐? 볼린저 밴드입니다. 보시기 좀 힘드시죠? 그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죠. 코스피보다 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은색이 저희가 이제 지정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의 통계량은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9.5% 정도 나오고 있네요.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2.5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크 대비해서 저희가 고금리 시대 금융주를 담아서 투자를 했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수익률이 2.5배 정도 나왔고 샤프 값이 1.08 정도 나왔습니다. 샤프 벤치마크의 샤프 값은 0.59 정도 나왔고 대략적으로 2배 정도 나왔습니다. 훌륭합니다. MDD도 낮게 나왔고 변동성이 3% 정도 높게 2.5% 정도 높게 나왔어요. 그에 비해서 수익률이 2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금리 시대에 금융주에 대한 백테스트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드로우다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드로우다운이라 하면은 전 고점 대비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가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값인데요. 이 값들이 이제 전 고점 대비해서 11% 떨어졌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 드로우다운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이건 별로 안 떨어진 거가 되겠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에 대한 그래프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때만 저희가 5일마다 리밸런싱을 했죠. 이게 분홍색 선이 5일마다 있는 겁니다. 이 5일마다 리밸런싱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파란색이 별로 있긴 한데 빨간색이 훨씬 더 많아요. 빨간색은 리밸런싱 했을 때 수익이 난다는 거고 파란색은 리밸런싱 했을 때 수익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밸런싱 했을 때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어떤 이 금융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먼슬리 리턴을 저희가 그린 거고요. 리밸런싱 날짜 때마다 저희가 설정해 놓은 메리츠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이퀄레이트 20%씩 담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콜레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신한지주가 오를 때 삼성증권이 오를까, 미래에셋증권이 오를까, 메리츠 금융지주 오를까, BNK 금융지주 오를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에 가까울수록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색깔이 요 한 노란색 요쯤에 갈수록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걸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코릴레이션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값들이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의 해석은 BNK 금융지주가 오를 때 메리츠도 오르고 미래에셋도 오르고 삼성도 오르고 신한도 오른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는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테스팅을 한번 리밸런싱 주기를 한 10일로 바꿔볼까요? 10일마다 이제 저희가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5일, 아까는 5일마다 리밸런싱을 했는데 지금은 10일마다 리밸런싱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높게 코스피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뛰었네요. 그리고 그 연율화된 연수익률도 거의 한 2.5배 정도가 뛴 것 같아요. 대신에 샤프 값이 이 샤프가 2배가 됐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아까 어떻게 봤었죠? 아까 고금리 시대가 22년도부터 저희가 고금리 시대가 오고 있었거든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이 고금리 시대에 맞춰서 그 기간에 저희가 금융주를 넣고 한번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금융주를 넣고 백테스팅 해봤는데 결과가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과거 데이터에 대한 백테스팅을 한 거지 이게 미래도 담보할 올라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고금리 시대 때 금융지를 담으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백테스팅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설정해 놓은 대전제 고금리 시대의 금융업의 이자 대잔치로 금융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벤치마크보다 수익률이 2.5배 이상 낮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이 났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고금리 시대의 금융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거를 백테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 백테스팅 한다고 해서 여러분께 금융업 주식을 사라 뭐 요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백테스팅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강의는 이걸 사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금융업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뭐 자문업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투자는 잘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그런 수업이나 이런 거 강의를 진행할 때 이제 백테스팅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백테스팅 해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일 때 포트폴리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한지주와 어떤 리밸런싱 할 때마다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MDD가 들어왔다니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알 수도 있고요. 어떤 이렇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리밸런싱 시작일과 종료일까지 했을 때 포트폴리오와 벤치마크에 대한 통계량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웬만해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가 구현을 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백테스팅을 통해서 고금리 시대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백테스팅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갖고 여러분께 투자를 권유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엄연히 저는 분석 강의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고민하셔서 오늘 잘 고민보다는 잘 이해하셔서 이제 고금리 시대 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